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호선이라고 합니다. 네, 멀리서 지역에서 많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아무래도 우리가 수도권 중심이라서 지역에서는 많이 이렇게 교육을 받거나 할 기회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까요? 시작하기 전에 저는 사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고 아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지금 뒤에 분 잘 안 계신데 거의 다 저를 모르실 텐데요. 예, 저도 예전에 DPI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이 없죠. 네. 전정식 소장님은 아는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 DPI에 제가 활동했던 때는 보이스라는 개간지가 있었어요. 예, 우리의 지금 뭐 취지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우리의 목소리로 어쨌든 장애 관련한 문제를 이렇게 밝혀보자 하는 개간지였고요. 거기서 활동했었고 또 여성위원회로에서 여성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보니까 여기 앞에서 얼마나 됐나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한 20년 넘게 돼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지금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과 장애인권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사실 이거를 이제 의뢰를 받고 보통은 협약의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구성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했어요. 보통은 어떻게 소개를 드리냐면 뭐 제가 협약을 아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협약에서 중요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오늘은 들어보니까 이 슬로건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래 장애 정책 약간 뭐랄까요? 이제 아까 이제 소개하신 것처럼 미래 장애 정책을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한다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계셔서 그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어떻게 해야 내려갈까요? 이걸로 내려. 네네. PDF로.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앞에는 권리협약의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거고 아마 저보다 더 협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계실 거라서 뭐 있겠지만 어쨌든 첫 시간이니까 협약의 개요에 대해서 좀 흐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협약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조항 자체도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어쨌든 그렇지만 이 협약에서 장애 인권을 말하고 있는데 이 인권을 어떻게 장애인 정책으로 구체화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이디어를 드리기 위한 부분으로 좀 중요하게 장애 정의와 차이의 존중, 이 부분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장애인 정책으로 녹여낸다면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드리기 위한 것이고요.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도입이니까 좀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뒷부분에 강의에서 전반적인 장애인 정책이나 아니면 특히 고용이나 자립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장애인 정책으로 녹여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실 텐데요. 그거에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제공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미래 장애 정책은 우리가 주도한다. 이게 슬로건이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보고 좋아하는 유의 문구이기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장애 인권에 기초해서 장애 정책을 만들어보고 또 추상적인 조항의 권리를 우리가 이제 구체화해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게 이번 강의의 목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장애 당사자주의 관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예전에 제가 이제 한국 DPI에 활동할 때도 그렇고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굉장히 장애 운동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가치였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많이 얘기되진 않지만 저는 여전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네. 지금 녹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소통형 이렇게 쌍방향 소통형을 좋아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중간중간 혹시 질문도 드리고 할 텐데 예, 답변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숨이 조금 찬데요. 협약의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죄송한데 물 한 병. 네네.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저희가 이제 대면으로 할 때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요. 예, 굉장히 숨이 차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진행하도록. 강사님 벗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좀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사실 이 국제인권조약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세계인권선언부터 그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권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자유권과 사회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규약들이 따로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외에 사실은 인권이 굉장히 보편적이라서 보편적인 성격인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누구나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권하고 사회권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 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여러 가지 협약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으로서는 장애인 권리 협약이 2006년도에 제정이 됐죠. 그래서 예전에 이게 이제 DPI 하고 에이블뉴스에서 만든 그런 그림이었는데요. 포스터였는데요. 여기 마지막에 이 그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퍼즐을 좀 맞추는 이게 이제 장애인 권리 협약이 마지막 퍼즐을 맞춘다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장애인 권리 협약이 마지막에 만들어졌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그 장애인 권리에 대해서 그 정도로 관심을 못 받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정 주요 과정은 뭐 되게 주요한 것만 추린 건데요. 사실은 그 전에도 이제 이탈리아 정부에서 제안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진 거는 멕시코 대통령입니다. 빈센트 폭스라는 멕시코 대통령이 제안해서 어쨌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2002년부터 6년까지 8차에 걸친 특별위원회 회의 하고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서 협약 초안을 만들었는데요. 이때도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때 이제 장애인계가 많이 이제 연대를 했고 같이 만들었고요. 특히 그때 이제 한국 DPI가 많은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역사적인 2006년 12월 13일에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협약이 이제 발효됐고 우리도 이제 비준을 했고요. 한국 정부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당시에 한국 DPI 회장님이신 고 이익섭 회장님께서 정부 대표로 한국 대표로 선정돼서 이 역할들을 해가셨어요. 네, 굉장히 뭐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이때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정부 대표인 거잖아요. 정부 대표. 근데 그것을 이제 장애 당사자가 할 수 있었다는 점. 그만큼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장애계에서 좀 합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갖고 협약 초안 내용 중에 특히 이제 장애 여성 조항이라든가 뒤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울 자립생활 조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히 한국 정부가 많은 기여를 했다. 이런 것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여성위원회였기 때문에 이 협약 제정하는 데 참여를 했었고 미국에도 한번 그래서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때 기쁨을 누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장애인 단체들 여기 보시면 장여 여성들이 또 많이 보일 텐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력을 거쳐서 뭐 이분뿐 아니라 이분들과 같이 한 굉장히 장애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의 슬로건하고 맞는 굉장히 그런 상황이죠.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도해서 이렇게 협약을 만들어낸 그런 장면이죠. 장애인 권리 협약 해설서를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이 계신가요? 예. 아, 네네. 이 권리 협약은 나중에도 이제 계속 두고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뒤에 더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장애인 단체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한국 DPI에서 이제 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권리협약 날세우기라는 이름으로 그 권리협약에 대한 조항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적혀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책을 가지고 이제 정책을 이제 앞으로 관심 있게 만들어 가실 텐데 그 부분을 관심 있는 부분의 조항들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릴 텐데 그 부분들 여기 뒤에 보시면 구조를 좀 설명드릴 텐데 앞에 총론 성격의 것들도 있고 실체적인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생략을 했지만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아마 관심 있을 부분들의 그 조항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설을 보면서 적용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문하고 본문하고 이렇게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조금 관심을 아마 기사에서도 접하신 분이 계실 텐데 여기 오른쪽에 동그랗게 제가 표시한 선택의정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통과가 거의 될 것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여기 잠깐 설명을 좀 해놨는데 선택의정서는 우리가 아직 비준하지 않았어요. 예. 그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했지만 이 선택의정서는 한국 정부가 아직 심의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거는 이제 개인 통보 제도라고 하는데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만약에 이제 제가 장애인으로서 차별을 당하거나 인권 침해를 당했잖아요. 그럼 보통은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장애인 차별 받았을 때 권리 구제를 보통 어떻게 하죠? 네. 국가인권위원회 우리가 쉽게 차별 진정하기도 하고요. 네, 법으로 소송하기도 하죠. 그렇게 이제 법적인 절차들이 있는데요. 국내법으로 절차를 다 밟았어요.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권리가 보장이 안 된 거예요. 차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개인 통보 제도를 만약에 한국 정부가 심의하면 이거를 유엔에다가 제가 다시 진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차별을 당하고 인권 침해를 당했는데 한국 정부의 한국 법상에서 이런 절차를 다 밟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못했다라고 유엔에다가 진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유엔에서 실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사를 하고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한국 정부에 권고를 내리는 거죠. 뭐 긴급하게 이렇게 구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애계에서 조금 이제 협약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이 선택의정서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어쨌든 그 연구가 복지부에서 그 용역을 했던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게 반영이 잘 돼서 이것이 이제 지금 통과가 될 것 같이 계속 기사가 났었는데 아직은 확정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 선택의정서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요. 구성 중에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어서 제가 그래도 협약에 뭐니 해도 목적이 제일 최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협약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항유하도록 증진, 보호, 보장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해 존중을 증진하는 거다. 그다음에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야 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협약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일반 원칙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목적에도 나온 천부적인 존엄성도 나오고 비차별 부분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도 설명드릴 차이에 대한 존중 이 부분도 나오고요. 기회의 균등, 접근성, 그다음에 남녀의 평등, 그다음에 장애 아동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 원칙이라고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협약의 보고서, 협약 자체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이걸 갖고 왔는데요. 사실 저도 예전에 장애인 단체에 있을 때 뭐 DPI에서 협약 제정하기 전에는 협약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지만 그렇게 구속력이라든가 효과성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협약이라는 게 국가마다의 어떤 약속이잖아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협약을 비준했잖아요. 국가에서. 안 지키면 벌금 내나요? 뭐 국제적으로 뭐 법에 심판을 받나요? 그런 거 없거든요. 예. 그런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협약은 저 멀리에 있는 좀 이상적인 도덕 교과서 같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 실생활, 장애인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체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체감하시나요? 우리가 국내법은 탁 와닿죠. 예를 들면 뭐 장애인 연금법 이러면 연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렇게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는 건데 협약하면 권리협약, 국제적인 협약이 이게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그냥 어쨌든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좋은 가치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데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좀 지적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미치냐면 이 정부 보고서를 내게 돼 있어요. 이 협약에 있는 조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인 조항에 근거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제 정부에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제출을 하고 이제 심의가 지금 열릴 텐데요. 저희가 권고를 한 번 받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부 보고서만 쓰면 정부에서는 뭘 설명할까요? 잘한 것만 설명하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한국 정부에서 장애인에게 예를 들면 뭘 했다, 어떤 법을 만들어서 어떤 걸 실행했다. 예를 들면 활동지원제도. 뭐 만들었고 뭘 만들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잘한 것들을 보고서에 담을 텐데요. 그것만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민간 보고서도 이제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NGO 보고서라고도 합니다. 혹시 NGO 보고서 작성하는데 참여해 보신 적 있나요? NGO 보고서는 집단으로 내도 되고요. 개인이 내셔도 돼요. 그리고 개인이 관심 있는 부분만 내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렇게 참여하셔도 됩니다. 이 민간 보고서는 정부 보고서하고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부 보고서가 내는 거에 약간 비판적일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장애인 삶은 이렇다라든가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좀 왜곡됐다. 너무 과장됐다. 아니면 거짓이다. 이런 것도 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양쪽에서 내게 되면 이거를 이제 권리위원회, 장애인 권리위원회 유엔에서 거기서 이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 권고를 내려요. 우리가 아까 이제 1차적으로 권고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 내용도 이따 조금씩 설명드릴 텐데 그렇게 권고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금을 내거나
네, 뭔가 법적으로 조치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왜 이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냐면 국가적으로 그게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부끄러움. 예. 그리고 잘하면 명예. 그 회의장에 가면 굉장히 뭐 그 정부 측에서도 이제 발언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권리위원회에서 계속 질문을 하면서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해요. 조치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법도 바꾸고 국내 예, 제도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걸 예를 들면 장애 등급제 폐지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권고를 내렸거든요. 네, 그거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암암리에 이제 영향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뭔가 협약을 어떤 내가 장애 인권을 알고 이런 가치를 지향하는 어떤 그런 교재 가치 그런 걸로 삼으셔도 되지만 실제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고 내 장애인의 집단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협약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이 두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NGO 보고서 연대가 출범하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처음이라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장애인 단체들이 NGO 보고서 쓸 때 굉장히 많이 결합하고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같이 병합할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계속 관심을 두고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죠. 만들어 놓고 잘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 때 되게 열심히 이제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들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이걸 잘 활용해야겠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심의하는 장면입니다. 유엔 권리 협약 가면 계속 이제 권리위원회에서 그 질문을 하고 정부 보고서 정부 담당이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브레이크 타임에 장애인 단체들이 계속 또 접촉해서 그거는 좀 잘못된 것이다라든가 이렇게 계속 어필을 하죠. 이렇게까지 제가 협약에 대해서 개요를 좀 설명드렸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 요까지 흐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점? 제가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협약에 대해서 좀 어쨌든 장애인 단체 활동가 분이시니까 계속 그 해설서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참고하는 자료로도 활용하시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뭐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을 바꾸는데도 협약을 활용하실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진짜로 여기서 하고 싶은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이제 목적이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협약에서 말하는 이런 장애인 인권을 가지고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유, 어떤 동등한 대우, 뭐 접근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장애인 정책 이거에 기반해서 장애인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만들까? 구체적으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조항 자체마다 다 장애인 정책과 연관돼 있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장애 정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장애란 무엇인가? 장애인은 누구인가? 요즘 아마 여러분들 이제 그 교육들을 받으셔서 좀 기초적인 내용들을 아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은 손상만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런 것들이 장애란 무엇인지, 장애인은 누구인지가 장애인 정책 방향성과 대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은 괜찮은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 협약의 장애 아까 이제 목적에서도 나왔지만 전문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장애란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바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배우고 있는 손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사회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 환경의 장벽.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손상,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예를 들면 잘못된 인식이나 태도, 그 다음에 환경, 물리적인 환경, 이런 것들로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목적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우리가 계속 이 손상만 봐왔죠. 네. 얼마나 장애가 심한가 심하지 않은가 할 때 손상만 보는 방식이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이런 장애인에 대한 태도 아니면 물리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장애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뭐 예를 안 들어도 다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예,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높낮이가 조절되는 이거는 여기서 처음 이용해 봤는데요. 보통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교육을 하고 다니고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지만 저를 이렇게 제 장애 특성에 맞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도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큰 것들이 이렇게 서서 하는 것들이 있고 저는 이렇게 탁자를 갖다가 옆에다 놓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뭔가요? 물질적인 환경이 저를 저해하는 거고 또 저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이 다 장애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는 제가 장애가 더 되는 거고 사실 이렇게 불편함이 없거나 저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저는 장애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아마 몸소 아마 많이 우리는 체험으로 느껴지는 거, 경험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정의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협약 만들 때 아까 이제 손상과 태도, 환경 이렇게 상호작용한다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 정의는 계속 변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안주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장애인의 정의에 대해서 명시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됐고 또 하나는 일시적인 장애. 그러니까 보통 뭐 저도 그렇고 한번 장애인이 되면 계속 장애 손상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일시적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질환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에 완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지어는 뭐 임산부가 장애 정의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협약에서는 이게 명시되진 않았어요. 논쟁이 되다가 빠진 거죠.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건데 의료적 모델하고 사회적 모델 이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상호작용됐나 이렇게 표현됐는지 좀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사회적 모델, 어쨌든 우리 장애라는 것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입장 하나랑 또 하나는 이렇게 의학적인 모델, 아까 손상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두 양쪽의 입장들이 있어서 모두 수용한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정의가 나온 겁니다. 만약에 사회적 모델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손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가 안 되고 명시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협약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요즘에 그 WHO에서도 장애 개념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일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RCF 개념 들어보셨나요? RCF. 예, 우리가 이제 장애 정의에 대해서 한 건데 이 부분이 아까 그 협약하고 굉장히 유사한 구조입니다. 보시면은 신체 기능과 구조 이 부분이 손상이라고 표현되는 부분하고 맞닿아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다음에 활동 참여 이런 부분들이 태도랑 그 물질적인 환경과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떤 이런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질적인 환경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여기 밑에 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RCF 개념도 아까 그 협약에서 말하는 그 장애 정의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변화된 건데 이 전에는 혹시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RCIDH 어떻게 됐냐면 손상 제가 그림을 안 가져왔는데 손상이 불이익을 낳게 되는 그 과정인데요. 손상이 기능 제약을 낳고 기능 제약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손상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의료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화살표도 굉장히 다 영향을 쌍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 이런 것들이 일방향적인 게 아니에요. 한쪽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애는 신체 기능과 구조만이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 장애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신체적 기능과 구조는 똑같지만 예를 들면 환경이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제가 마음껏 제 장애 특성에 맞게 활동할 수 있거나 제가 뭐 여기서 장애인 차별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제 장애는 굉장히 경해지거나 장애가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은 신체적 기능과 구조지만 제가 일반 학교나 이렇게 비장애인 중심의 환경에서 교육할 때는 저를 고려하지 않은 탁자가 그 단상이 있고 저는 별도로 혼자 준비해서 이렇게 탁자를 가져가서 교육해야 되고 저에 대한 뭔가 고려하지 않은 학교 그 직원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마음껏 자유롭게 가르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제가 장애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이 느끼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나의 장애가 손상만 아니면 신체 기능과 구조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거 몸소 느끼지 않으세요? 네네. 한번 혹시 본인 경험을 잠깐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너무 듣기만 하면 지겨우니까요. 네.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확실히 녹화되고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네 여기 선생님 어디에서 오신 누군지 성함도 좀.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DPI에서 온 이영우라고 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재밌네요. 다행입니다. 예, 잠이 확 깹니다. 저도 이제 신체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목을 다쳐서 경수 이렇게 손상에 의해서 이렇게 사지마비를 갖고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려니까 온통 이렇게 장벽이고 이런 장애물이었는데 그래서 뭐 꼼짝을 할 수 없다라는 이제 어떤 제 신체적인 어떤 저희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자괴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제가 지금 서울에는 보니까 저상버스가 아주 많이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 15년 전만 해도 부산에는 저상버스가 한 대, 노선에 한 대, 정말 한 대 놓치면 1시간 기다려야 된다든지. 근데 지금도 부산은 지금 많이 좀 보편화됐지만 서울만큼 못해요. 저상버스라는 게 물론 이제 지하철을 탈 수도 있고 지금 장애인 콜택시도 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장애인 콜택스가 없었어요, 부산에는. 네네네. 그래서 저상버스를 타려고 하면 힘든 게 있었는데 그나마 저상버스가 또 장애인을 위해서 네네. 그리고 그 뭡니까 이거 보행 약자를 위해서 기울어져 가지고 슬로프가 나오니까 그에 이런 환경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 내 신체적인 이런 기능에 의해서 제가 힘든 부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커버가 되고 이런 사회 활동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예전에 했는데 그 아주 좀 더디게 됐지만 차츰차츰 이런 변화가 더욱 많은 장애인분들을 사회로 이끌어내고 또 이 사회 활동에 있어서 또 우리 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참여로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아마 그 이렇게 글로 배우시는 분은 머리로 이해하시겠지만 아마 당사자들은 다 이렇게 몸으로 체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제 딸이 예전에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발견했었는데 어떤 그림하고 그렸냐면 엄마가 평소에는 거북이였다가 거북이를 그렸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휠체어 탄 모습을 보고 굉장히 빠른 토끼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장애 개념인 거예요. 옆에서 봐도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한데 사실 근데 이렇게 당사자들이 많이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자칫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더 중증이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제가 이제 옛날에는 제가 제일 중증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20살 이럴 때는 사실 이제 휠체어 타신 중증 장애인분들이 많이 못 나오니까 제가 당시에 목발을 하나만 짚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장애인 단체 장애인 그 동아리 모임에서도 제가 제일 중증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휠체어 타신 분들도 이제 나올 수 있게 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언젠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가 이제 저보다 더 중증이니까, 내가 더 중증이라서 저는 뭐 어떤 고통을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손상으로 장애의 정도라든가 장애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뭐 당사자도 스스로 조금 생각을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우리 협약의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예를 들기도 했었는데요. 아까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처음 냈다고 했었잖아요. 협약 만들어지고 나서 정부 보고서랑 민간 보고서를 내서 이 권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 권고를 한번 내렸었어요. 1차로 이제 2차가 될 거고 그때 이 장애 정의에 관해서 권고를 내렸습니다. 뭐라고 내렸냐면 여기 보시면 장애인 복지법이 장애에 대한 의료적 모델이다라고 비판한 거고요. 현행 장애 판정 및 장애 등급 제도를 검토하라. 그래서 장애인들의 개별적 특성, 상황, 필요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라 이렇게 권고를 내린 거예요. 물론 이것만이 아니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이 등급제 우리 지금 폐지는 아니지만 개선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거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거죠. 여러분 이제 법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장애인 복지법에서는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까 그 우리가 동의했던 이 ICF랑 다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신체적 장애로라는 거는 아까 손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손상 때문에 이렇게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일방향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ICF 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냐면 여러분 장애 진단 받으셨잖아요. 다. 어디서 받으셨어요? 누가 해주셨어요? 의사가 했잖아요. 의사가 했죠. 의사가 하고 이 기준 자체도 보시면은 지체장애인, 저도 지체장애인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팔, 다리의 기능 아니면 어떤 그 절단 상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상과 기능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말한 환경이나 태도 이런 것들은 기준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의료적 모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뭐 장애인 단체에서도
상당히 이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장애 등급제가 폐지라고 누구는 얘기하기도 하고, 누구는 개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개선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완전히 1급에서 6급까지 폐지가 된 게 아니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이거 오타가 났네.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밑에는 이제 심하지 않은이에요.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구분이 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 사실은 이렇다고 해서 다 의료적 모델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 장애 등급이 1부터 6급까지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1급은 더 중증이고 6급은 경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적 기준으로 그거를 판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아까 말한 그런 태도라든가 사회적인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은 고려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건 가능성이지 꼭 그럴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등급제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문제예요. 예를 들면 저는 장애 상급인데요. 여기 상급인 분 계신가요? 장애 상급인 분 안 계신가요? 네. 네. 누가 뭐 이렇게 손짓을 네네네. 선생님하고 저하고 장애 상급이잖아요. 그럼 예전에 같으면은 예전 기준이면 어떻게 되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똑같아요. 선생님은 상급이고 저도 상급이니까요. 예. 근데 선생님하고 저하고 욕구가 같을까요? 그쵸. 성별도 다르잖아요. 아마 나이도 다르고 뭐 취향도 다르고 서비스가 다르게 필요한데 예전에는 그냥 같은 상급이면 같은 서비스, 같은 종류, 같은 정도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등급이 폐지되니까 걱정이 그러면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거야? 라는 게 이제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입되는 게 이 뒤에 서비스 종합조사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그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다시 이 종합조사를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제는 그런 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비스의 욕구에 따라서 내가 뭘 필요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제도나. 그런데 만약에 이제 등급이 없어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서비스, 만약 A라는 활동 지원 서비스에도 가서 자격을 심사받고 뭐 주거, 이동 각각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생각만 해도 너무 불편한데 그래서 약간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일상생활 지원, 특히 이제 활동 지원을 받을 때 보조기구나 그런 걸 받을 때 하는 그 조사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동 관련한 부분 여기까지는 지금 개발이 됐어요. 그 다음에 소득 고용 지원 부분 요거는 이제 별도로 또 조사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등급이 아니라 내가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지금 여러 조사표가 나와 있는데 단적인 예로 시간이 그러니까 요걸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학적 모델을 벗어나라 해서 장애 등급제를 폐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의학적 모델에서 벗어났는가가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비스가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서 조사를 받는데요. 여기 단적으로 일상생활 서비스 조사 이거 받으신 분 계실 거예요? 활동 지원 받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여기 보시면 대체적으로 기능 제한이에요. 보시면 일상생활 동작,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뭐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해서 전화 사용, 물건 사기 이런 거에 점수가 매겨지고요. 그다음에 인지행동 특성 부분 주의력이나 위험 인식 대처 뭐 이런 것들이 점수가 매겨지고요. 추가된 게 중요해요. 추가된 게 지금 사회 활동하고 가구 환경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여기에 환경적인 요소인 거예요. 예. 이런 게 고려가 돼야지 의료적 모델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여기에 보시면 직장 생활을 하면 24점이고 학교 생활하면 12점이에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하면 활동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구 환경으로 독거, 혼자 사는지, 취약 가구인지 아니면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이런 거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가 돼요. 아무래도 뭐 나를 활동 지원할 사람이 가족 중에 있으면 덜 활동 지원이 덜 필요할 수도 있고 나를 활동을 지원할 가족이 없으면 더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점수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거 환경도 보고 있는데요. 이동의 제한이 있고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거주하면 더 점수를 주고요. 이동의 제한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없는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거주하면 점수가 더 높아요. 예. 왜냐하면 내가 이동을 할 수 없는데 엘리베이터 없는 지하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지원을 해야지만 나올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 경우에 더 점수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등급제 폐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뒤에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잘 감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손상 정도와 기능 정도에 대해서만 점수를 고려한다면 사실 등급제 폐지가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이 뒤에 환경적인 부분이 얼마나 고려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지만 사실은 의료적 모델에서 좀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릴 텐데 지금 잠깐 10분 쉬시고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이제 장애 정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장애 정의가 이렇게 장애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아까 이제 그 협약에서 장애 정의가 의학적 모델을 벗어나야 되고 그 사회적인 태도, 환경 이런 것과 계속 연관이 되어 있는 개념이다. 그럼 이것들이 더 고려가 돼야 될 텐데 장애 정책에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폐지되면서 뒤에 뭐 이 조사표가 발달장애인이나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좀 불리하다. 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정신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불리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 제기되고 있고 또 하나도 여기서도 이제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이 장애 심사가 여전히 의료 중심적이다. 아까 이제 여러분이 보셨죠. 별반 달라지지 않은 좀 더 이제 이 뒷부분이 환경적인 부분들이 더 태도나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한 점수 조사가 더 돼야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뒤에 여기도 잠깐 기사 읽어보시면 이 판정을 여전히 의학 자문회에서 하고 있어요. 재심할 때도 의학 자문회의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여기서 이제 서구 예를 들고 있는 서구나 다른 나라 예를 들고 있는데 굉장히 다학제적으로 다양한 뭐 사회복지사라든가 작업치료사라든가 물론 당사자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경 쓸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의사라는 전문가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전문 인력이 갖고 있는 속성 자체가 우리의 그런 기능 이런 것만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 사회복지사라든가 작업치료사라든가 뭐 다른 또 장애인 단체 전문가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조사하는데 재심하거나 이런 데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여기에 이제 제가 표를 갖고 왔는데 우리 흔히 OECD 국가에 들어가 있다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출연율, 이건 등록률은 아니에요. 장애인이 얼마나 이제 출연하느냐 이 비율인데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그 WH에서는 한 인구의 15% 정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OECD 평균이 1.93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0.59. 그러니까 퍼센트로 하면은 이 5.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출연은 이걸 보고 그러면 아, 우리나라는 그럼 장애인이 출연을 덜 하나 보다. 되게 좋은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만큼 기준이 엄격하다는 거예요. 예. 장애로 보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적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다른 나라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장애 범주가 더 늘어나는 거죠. 이거 왜 중요한가요? 이게 바로 정책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정책이 지금 장애인 정책들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거기에 진입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아예 정책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15개 유형이잖아요. 지체장애인, 뭐 시각장애인 하는 시체장애인과 그 다음에 감각장애인이 있고요. 그 내부장애인이 있고 예, 정신적 장애인 있죠. 예,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이렇게 5개 유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일상적인 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 이 15개 유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려고 굉장히 그 노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틱장애 아시죠?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의도하지 않게 예, 소리를 낸다거나 예, 움직임이 있다던가. 그래서 이제 법에 이제 소송을 낸 거죠. 그래서 이제 장애 등급을 받을 길이 열렸다 이렇게 기사화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원인을 알 수 없고 통증이 굉장히 심한. 사실 그런 사람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잖아요. 하지만 아까 15개 장애 유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이제 장애 등록해서 받고 있는 혜택이 미비하긴 하지만 그마저도 예,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예를 든 것처럼 틱장애라든가 여기 보시면 뭐 백반증이 안면장애로 그 인정이 됐고 그다음에 중증의 복시장애 뭐 이렇게 인정이 됐다라고 해서 아마 기사만 보면 아 이런 사람도 다 장애에 등록이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예외적인 조항이거든요. 개개인별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장애를 인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좋은 방향일까요? 네. 좀 어쨌든 이것도 다 의료적인 기준으로 계속 그 판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그 15개만 돼 있으니까 자꾸 거기에 진입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진입해야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과연 바람직할지는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장애인 정책하면 현재 정책에서 뭔가 더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장애에 대한 범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상을 좌지우지하는 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우리나라 예만 알고 있으니까 좀 그 사고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조금 생각을 넓히기 위해서 다른 나라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뭐 정답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법에 우리는 복지법에 사회생활 참여에 대해서 이제 약간 그 손상으로 인해서 예, 사회생활 참여에 제약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요. 여기는 그것보다는 다른 표현으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모든 활동을 제한하거나 사회생활 참여에 제약을 있는 상태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고요. 특히나 하나 그 특징적인 점은 여기 보시면
단 하나의 기준으로 장애인임을 인정하는 시스템이 없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 장애인 등록증을 갖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걸 해야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프랑스에는 이런 등록이 없어요. 장애 등록.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장애 등록이 없는 나라. 저도 예전에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익숙하니까. 근데 등록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등록 안 하면 서비스를 아까처럼 그렇게 서비스별로 종합조사를 받아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을 때 아까 우리처럼 아직도 의료적인 모델, 의료적인 기준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책 대상이 굉장히 넓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서구에서는 이렇게 장애 등록 시스템이 없는 나라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장애 등록이 있는 나라도 있긴 해요. 독일이 있긴 하거든요. 독일도 여기 보시면은 그 감각적 치매를 가지고 있으며 그 치매가 관점과 환경에 근거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이게 RCF 개념으로 이제 법을 장애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 다르다는 거죠. 여기도 서비스를 보시면 여기는 등록제는 있어요. 장애인 등록은 할 수 있는데 우리처럼. 근데 사실 중요한 점은 우리랑 많이 다른 점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등록을 해야지만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네. 이게 무슨 장점이냐면 훨씬 접근성이 좋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계속 어려서부터 등록을 해야 서비스를 받는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와서 그냥 한 거지만 사실은 꼭 등록을 하고 싶지 않은 장애인도 있고 등록을 하기 싫은 장애인도 있고 그래도 서비스는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랑 굉장히 다른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대상이 좁을 수밖에 없는 한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장애 정의와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 배운 말씀드린 거요. 협약과 장애 정의의 의미에 부합하는 우리가 장애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권고를 해서 등급제가 개선이 되곤 있지만 여전히 서비스 조사에서는 이런 환경적인 부분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조사지에 계속 어떻게 예를 들면 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일상생활 지원 부분에서도 이 환경적인 부분은 어떻게 조사할지에 대해서 계속 요구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의료적 모델의 한계긴 하지만 이거를 아까 같은 방식 그 정책 대상에 들어가려고 계속 그 의료적인 모델을 확장하는 방식이 과연 바람직할까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단적인 예를 한번 드려보면 제가 이제 연구할 때 요즘에 이제 소수자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개발원에서 이제 공동연구원으로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피부 질환 예를 들면 아토피라든가 건선, 희귀성 피부 질환 이분들도 고통이 엄청 나시거든요. 실제로 신체적인 고통도 있으시고 그 질환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을 얘기하세요. 하지만 장애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을 포함하는 거.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그 에이즈 우리는 이제 우리 사회는 아직 에이즈 이런 거에 에이즈에 관심이 없지만 사실은 에이즈도 외국에서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이즈로 인해서 그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참여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편견도 심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제 경계선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해결책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적장애인은 기준이 지능지수잖아요. 예를 들면 뭐 70부터 85 아니요 71까지인가요?
그럼 그 다음에 있는 예를 들면 71에서 85까지인가 이렇게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까지의 경계선 또 지적장애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등록은 안 돼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사회 참여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나중에 아직 뭐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을 다시 또 장애에 포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요. 근데 본인들은 장애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정신장애인도 마찬가지죠. 정신장애인도 꼭 등록을 해야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면 계속 요구할 때 계속 여러 장애 유형을 다 이렇게 모으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면 그것은 협약의 장애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의료적 모델에서 탈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등급제에서 더 나가서 등록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장애 등록이 꼭 필요한가부터 시작해서요. 등록을 해야지 꼭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게 유리한 것인가?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 사고를 확장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있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의 문제들이 이 협약을 기초해서 봤을 때 장애 인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개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저희 등록 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장애 유형이라든가 우리 단체에서 지금 받고 있는 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제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못 갖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 정의 협약에서 말하고 있는 장애 정의가 실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그 사람들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야지만 자꾸 그 장애 정의에 따라서 사회적인 환경, 태도 이런 것들이 자꾸 개선되는데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지금과 같은 협소한 의료적인 기준의 장애 정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확 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네. 조금씩 변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진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마지막에 얘기하지만 뭐 현실적인 지금 차원에서 그거를 얘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방향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게 먹히겠어? 우리 등급제 폐지 이런 것도 굉장히 될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지향을 생각하시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협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애인 정의 이 부분이 어떻게 정책으로 실현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우려가 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너무 범위가 넓어지면 지금 자원은 한정적인데 더 서비스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예산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끌어올 때 더 명분이 생기기도 한다고 판단하는 입장도 있거든요. 보편성. 뭐 수가 더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요. 계속 이렇게 확장시키면서 점점 서비스도 더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뭐 예전에 RCF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 생각도 나요. 제가 이제 장애인 단체에 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장애인 운동할 때 너무 그 세력이 이렇게 명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범위가 넓어지면 너도 나도 다 장애인이면 이게 장애 운동이 될까 이런 논의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이제 제가
뭐 제가 이제 협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장애인 정책과 장애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나름 생각해서 이제 가져온 부분인데요. 하나는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 수용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보시면 일반 원칙에서도 장애인의 다름에 대한 존중과 수용 이렇게 돼 있고요. 장애 아동의 발전 역량에 대한 존중, 그들의 정체성을 보존할 장애 아동 권리에 대한 존중 이렇게 돼 있고, 특히 17조에 강조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본래 상태,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대등하게 그의 신체적, 정신적 본래 상태에 대하여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연관돼서 해석할 수 있는 법 앞에 평등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음에 드실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인식제고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의 이런 차이에 대해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중요한 원인은 고정관념이나 편견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인식제고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장애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지만 장애 정책의 현재의 상황은 의료 모델, 재활 모델이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까 장애 정의를 봐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떤 부분은 사회적 모델 이런 패러다임이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특히 뭐 활동 지원 제도라든가 뭐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를 들 수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그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의료적 모델, 재활 모델 이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예, 아마 여러분도 체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보통은 다들 그냥 재활자가 다 붙습니다. 뭐 다 직업 재활, 예, 뭐 또 뭐 붙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건강도 다 재활이 붙고요. 네네. 의료 재활, 의료 재활은 당연히 의료고요. 뭐 교육도 특수교육. 이런 식으로 다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 영상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싫어하는 그 극복 담론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우리의 그 상태, 고유한 상태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이 의료 모델하고 재활 모델은 계속 비장애인에 적응하도록 하잖아요. 비장애인 사회에. 그리고 비장애인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그 혼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체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장애인 주도의 미래 장애 정책을 얘기하러 지금 모이신 거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거기에 숨은 뜻은 전문가 중심성을 탈피하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예, 비장애인 그리고 전문가 중심성에서 벗어나겠다는 건데 이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면 또 하나는 사회적 모델로 그럼 바뀌면 다 이 장애인의 차이 존중은 수용될 것인가? 이런 고민은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장애인 정책에서 이 장애인의 주도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이 제공될 때 이게 장애인의 그런 고유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제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비장애인 수준으로 예, 적응시키기 위한 정책인지 성격이 되게 애매할 수가 있어요. 네. 어떤 점에서는 장애인 역량 강화로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재활에 가까운 그런 교육일 수도 있거든요. 비장애인에 가까워지기 위한. 굉장히 그 구분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장애인이 주도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두 번째 의료 영역도 보면요. 의료 영역은 그냥 의료적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의료하고 의료적 모델은 다른 거거든요. 제가 이제 뭐 다른 곳에서 학생들이나 가르칠 때 개인 의료 모델, 재활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하면 이런 질문들도 나와요. 그러면은 장애인은 치료받지 말고 수술받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건가요? 이렇게. 예.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필요한데 그 중심에 어떤 그 담론들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다리 수술했는데요. 예, 한 20살 때쯤 했는데요. 그 수술을 결정할 때 예, 내가 주도성을 갖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주위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는 계속 걸어야 되고 비장애인처럼 걸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정은 또 의사가 하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런 건 의료 모델인 거죠. 단적인 예로 농인들의 그 인공아웃 수술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위험성이라든가 자기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부모 입장에서는 계속 그거를 수술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예.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사회적 모델에서의 이렇게 지금 수어 선생님 수어를 하고 계신데 이런 수어 통역사를 지원한다던가 제공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간과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의료 영역 하면 약간 좀 그런 장애인의 주도성 이런 것들을 고민을 안 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그 당사자성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고요. 이 수술이 어떤 수술이고 나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꼭 필요한 건지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얘기돼야 되고 여기 보시면 과도한 불필요한 치료와 재활을 감소시킬 수 있을 방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의료 권력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잖아요. 비장애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비장애인 환자인 분들도 그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죠. 뭐 쉬운 그 어려운 용어 말고 쉬운 말로 예를 들면 알려달라라든가 아니면 진료 시간을 그 설명하는 시간을 늘려달라라든가. 근데 우리는 약간 이 치료와 재활에 있어서는 별로 목소리를 안 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치료와 재활 이런 부분에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특히나 아동기에 우리가 사실 어려서부터 장애인이기도 한데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조금 지금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 청소년기에 굉장히 많은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 장애 아동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보시면 그 생활을 한번 살펴보시면 학교에 다니고 그다음에 계속 치료실을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발달 장애인이요. 언어 치료도 배우고 작업 치료도 배우고 계속 재활하는 거죠. 끊임없이 재활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청년기, 성인기 되면 직업 재활을 또 해야죠. 사실 이 정책이 제공하라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제공돼야 되죠. 하지만 이때 누락되어 있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아까 장애 아동의 정체성 얘기했는데 장애 아동이 사실은 이렇게 끊임없이 비장애인 수준에 올라가기 위한 교육을 받을 건지 아니면 자기의 장애에 대해서 약간 정체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니면 다른 비장애 아동과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은 없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부모님 중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부모님은 이 발달장애 아동이 계속 글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예를 들면 글을 배우는 교육
그런 부모님이 있는데 그 학생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재활을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예, 성인이 돼도 뭐 혼자서 대중교통 이용을 하기 어려워합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같이 다녔고요. 예, 그런데 한쪽에서는 예를 들면 그런 재활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뭐 이렇게 같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리고 혼자 다닐 수 있도록 하면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 발달 장애인은 사실 글은 몰라요. 몰라도 그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이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대중교통을 혼자서 이용 못하면 어디 갈 때 계속 부모님이 또 동행하거나 아니면 제약이 되죠.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예,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느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너무 이렇게 재활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머지의 좀 중요한 부분들, 자립생활이라든가 아니면은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사자의 주도성을 얘기할 때는 이런 부분들, 전문가 중심적이고 재활적인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정책 지원은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별도로 뭐가 추가돼야 될 부분이 있다던가 너무 과도하게 아니면 그 재활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정보를 제공해서 부모나 당사자가 같이 예, 동의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든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우리가 계속 의료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넓게 보면 건강을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의료도 건강의 한 포함이잖아요. 예. 전문가에게 의존적이지 않고 우리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 그 정책적으로 만들어져요. 사실 이게 별로 없죠. 여러분 건강 관리 하고 계신가요? 하면은 아마 병원에 다니고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우리도 우리 자신이 사실 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비장애인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우리도 지금 나름의 상태에서는 건강한 거잖아요. 이걸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체육관도 이용해야 되고 아니면 내 장애 특성에 맞는 예를 들면 운동법, 스트레칭법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이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사실 고령 장애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체 장애인 중에 제일 큰 그 만성 질병이 등 통증이라고 해요. 목발을 계속 짚어서 그런 것 같아요. 등이 엄청 아픈데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뭘 할지 아무도 저에 대한 정책은 없어요. 제가 뭐 적극적으로 안 찾아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 통해서 그 주도성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비장애인의 쪽에서도 많이 얘기되는 겁니다. 전문가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고 정보를 받거나 아니면은 개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제가 이제 들었는데 제주 DPI에선가는 그 장애 여성 요가 이런 거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 예, 사실은 그런 것들 내 몸에 맞춰서 뭔가 하는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리고 뭐 그 접근성 이런 거 얘기하려면 접근성도 돼야 되고요. 동네 체육관에 예를 들면 접근한다던가. 사실 저도 그 복지관에 어떤 복지관에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 했지만 대기자로 있다가 결국은 겨울쯤에 연락이 와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이제 사람들이 빠지니까 그때서 연락 오면 저도 이제 겨울에는 이제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이용 못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요구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건 단적인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예니까 여러분께서는 좀 더 다양하게 고민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이제 말한 것처럼 특수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과연 우리는 뭐 특수교육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특수교육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계속 고민이 필요한 거죠.
지금 정책에서는 통합교육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장애인만 있는 특수학교가 아니라 비장애인이 있는 학교에 같은 수업을 받거나 아니면은 일반 학급에 있다가 그 오후쯤에 특수학급으로 가서 공부하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과연 이것도 진정한 통합교육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통합은 아니잖아요. 서로 학생들끼리도 교류하고 같이 놀고 뭐 이런 것도 교육인 거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잘 되고 있는지는 까지 기대는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지금. 네. 사실 이런 것까지 얘기돼야 되고 뭐 궁극적으로는 개개인별로 다 개별화 교육이 돼야 되죠. 비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 더 방향성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교육하면 교육 전문가 그리고 수업 내용 아니면 학습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당사자 입장에서 필요한 학교 생활 교육뿐 아니라 교육 참여뿐 아니라 학우와 어울릴 수 있는 거 그리고 평등하게 어울리는 거 나에게 맞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좀 점점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진짜 뭐 직접적으로 중요한 거죠. 주도성을 가지려면 의사결정 단위에 참여해야죠. 네네. 이게 가장 핵심이죠. 이거는 뭐 정책 단위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뭐 정책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속한 여러 단위에서의 참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의사결정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무엇을 제공받느냐 보다는 그 제공을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느냐 여기에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말씀하신 그 전문가나 비장애인이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견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네. 제가 이제 차이의 존중과 수용하면서 여기까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장애인 집단 내에 어쨌든 이 의사결정이나 참여 이 부분도 그렇고요. 다름의 차이 이런 부분도 그런데 아까 선생님하고도 이제 제가 3급인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너무 다른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네. 우리 지금 모인 사람만 봐도 장애 유형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 건 이제 나타나고요. 연령도 그렇고. 근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학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재정 상태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성적 취향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굉장히 뭐 지역 어디 지역 출신인지 뭐 이런 것도 우리나라는 중요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그 차이가 많아요. 사실 우리는 아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중증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구분하지만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안에서도 장애 쪽 안에서도 성차별이 있고요. 네. 교육 차별도 있을 거고, 네. 경제적인 차별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여기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진정한 그 협약에서 말하는 차이의 존중과 수용 이 부분을 본래의 상태, 나의 본래의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는 이것들이 되는 거죠. 특히 장애 아동들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특히 이제 정신적 장애인 그다음에 이 장애 집단 내의 차이가 되게 존중돼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 정도, 유형, 성별 외에도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게 고려가 돼야지만
아까 의사결정 참여 이런 것도 솔직히 뭔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사실은 어떤 정책 단위에서는 그 장애인의 참여라고 하면 장애인 단체, 장이라든가 장애인 단체에서 어떤 직급이 좀 어느 정도 이상인 사람의 참여가 많이 되고 있고, 또 거기도 또 소수 장애 유형의 단체들은 좀 배제가 되고요. 네. 그리고 단체가 다 지금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는데, 그리고 장애 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 유형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가 돼야지만 실질적인 참여가 되는 거죠.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예. 단순히 이렇게 그 의사결정에 참여,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 이거 예전에 여성 쪽에서도요,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 여성의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약간 이렇게 뭔가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 여성을 그냥 한 명 껴주는 식으로 그 의사결정 구조에, 예,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여성이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3명은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면 한 여성이 발언하고, 예, 다른 여성이 동의하고, 한 사람이 또 지지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이렇게 다양한 장애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어떻게 그 의사결정 구조를 꾸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단체에서도 그렇죠. 단체에서도 운영위원회나 이사회 이런 거를 꾸릴 때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양한 장애인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예를 들면 꼭 정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그 지자체 차원의 정책, 장애인 정책을 꾸릴 때 그 지역에 있는 협의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어떻게 장애인들이 포함돼서, 예,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차이와 존중이 사실은 굉장히 문화라는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장애인, 아마 이렇게 조금 떠올려 보시면 되게 경제적인 부분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네, 뭐 실질적으로 돈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서비스라든가. 하지만 이렇게 문화적인 부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그런 차이의 존중, 우리의 본래 상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있는 그런 인식 개선 교육으로는 어렵죠. 예, 교육만으로는 어렵잖아요. 이렇게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직은 그렇게, 예, 정책적으로나 장애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에 문화예술 생산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예술과 장애 예술을 좀 구분하고 있어요. 예. 단순히 장애인이 예술하는 거 외에 장애 예술은 우리가 가진 그런 장애의 고유한 문화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영국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더 정책적으로 가져온다던가 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의, 우리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제적인 부분도 지금 강조되고 있지만, 이런 문화적인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어떻게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것인가 하는, 합당한 대표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 이렇게 3가지가 다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아무리 예를 들면 연금이 오르고 물질적인 부분, 활동 지원 서비스가 뭐 충분히 되고 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요, 문화적으로 나는 여전히 뭐 무능한 장애인, 네, 예,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예, 인권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 행복하지 않겠죠. 예,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이런 어떤 자리에 가서, 예, 계속 의견을 낼 수 있는 대표권을 가져야 되고요. 사실 아까 저상버스 얘기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제가 이제 영국을 이제 그 자료를 봤을 때도
그렇게 요즘에 이제 새로운 버스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신기술. 그런 거 할 때 계속 그 장애인 단체들과 예, 선제적으로 미리 예, 의견을 나누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정책들이. 장애 포용적 정책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 그런 거 없이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게 차별 이용하기 어렵다고 접근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예, 약간 사후 약방문식으로. 예. 그러니까 미리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에서처럼 이렇게 위급할 상황에서도 미리 예, 장애인 단체들이나 아니면 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들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을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하네요. 나중에 이제 저희 식사할 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예,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이제 제가 메일 주소를 여기 이제 공유해 놨으니까 메일로 보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장애인 정책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러다임이 굉장히 혼재돼 있어요. 느끼시기에 굉장히 사회적 모델인 것 같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들여다보면 재화 의료적인 모델, 전문가 중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들도 굉장히 파편적이에요. 네. 예. 예를 들면 소득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가 이용하다가 또 끊기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생애 주기별로 고려가 안 돼서요. 그래서 어쨌든 주로는 어쨌든 이렇게 정책의 수혜 대상을 조금 넓히거나 아니면 액수를 조금 높이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씩 변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금씩 변화해서는 예, 우리가 별로 체감할 정도로는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자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약이나 인권의 기초에 접근해서 전반적으로 뭐가 이렇게 확 변화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성을 좀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현실을 고려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단계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고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 삶하고는 많이 바뀔 텐데 이거에 대해서도 장애인이 좀 선제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단적인 예로 이제 뒤에 이제 또 고용 부분이 있으실 텐데 지금 우리 정책들은 대체적으로 뭐 장애인이 고용을 하면 지원하는 예를 들면 의무교형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차별금지라든가 아니면은 고용을 하면 보조기기를 지원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앞으로 일자리가 굉장히 줄 거라는 거는 예, 대체적으로 학자들도 다 동의하는 바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로봇이나 AI가 할 거기 때문에요. 예, 그럴 때 그럼 이 고용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을 계속 이렇게 일자리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예, 고용 개념을 넓힐 것인지 아니면 활동 개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될 것인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조금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고민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위해서 단계적으로 예를 들면 뭐 연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예,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정책들도 요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이제 그 교차성을 말씀드렸는데 너무 우리 DPI는 사실은 뭐 장애 유형 하나를 이렇게 대표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중심적인 장애 유형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이제 장애인 단체는 장애 유형을 아예 대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중심성을 좀 탈피해야지만 사실 변화가 가능합니다. 아까 교차성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장애를 이렇게 선 긋다 보면 이렇게 선을 그으면 네, 선 밖에 사람들이 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선을 넘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목소리도 같이 어떻게 낼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셔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 세력화라든가 예, 정부에 대한 얘기뿐 아니라 생활 정치 예를 들면 마을 만들기 요즘 많이 하는데 그런 지역 단위에서도 어떻게 참여할지 이런 것도 많이 참여 방식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 봐도 장애인 대상인 사업은 많지만 장애인이 중심이 돼서 되는 사업은 거의 없더라고요. 몇 년 전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께서 예,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드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제가 이제 협약을 말씀드렸는데 협약은 계속 이렇게 이행 모니터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 하나가 예,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선택 의정서가 지금은 이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지금 제가 아까 이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미래 장애 정책은 우리가 주도한다라는 이 슬로건이요.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굉장히 그 어떤 장애인 그 장애계의 어떤 이런 그 원동력이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만큼 지금은 뭐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면 저는 지금도 아직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그런 참여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당사자주의라는 게 정치성도 중요하고 집합성도 중요하고 투쟁성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대규모의 장애인 집단 아니면 뭐 힘 있는 장애인 집단 이런 사람들만 목소리를 내고 하면 이 장애인 당사자주의는 예,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변화해야지만 이 장애인 당사자주의도 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이제 시작인데요. 저 뒤에도 이제 또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주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 자립생활 이런 것도 하실 텐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번 6차 계획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장애인 정책에 많은 기여를 하셔서 저를 포함한 많은 장애인의 삶에 영향력을 미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는 그럼 오늘 마치고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사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